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살 많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64살 이정화라고 합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은 공합게도 건강하게 잘 자라 장가를 갔습니다. 아들들이 장가를 가기 전 저희에게 제 신부감을 보여주러 오던 날, 전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고부 갈등 프로그램을 떠올렸었죠.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며 절대 나쁜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며느리가 당하고 시어머니가 악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저 또한 악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전 24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큰아들 건우를 낳고 다시 4년 후 둘째 아들 진우를 출산했죠. 남편은 6남매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손 아래 신우가 둘 있었고 시동생이 3명 있었죠. 그러니 저는 이 집안의 첫째 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고작 48살이셨고 시아버지께서는 54살이셨어요. 그렇게 결혼 후 시부모님과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은 아니었기에 생활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들어가는 돈이 많아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죠. 그렇게 33년 동안 시부모님을 도와 집안을 챙겼네요. 비록 두 분께 둘째 결혼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큰아들 결혼은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큰애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53살 되던 해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몇 년 뒤 시어머니가 81살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장남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네요. 그렇게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저와 남편은 그 집을 팔고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작은 아들까지 3명만 살으려니 너무 넓기도 했고 무엇보다 단독주택이라 관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진작에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 집을 지켜달라고 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켜야 했죠. 이제 아버님의 유언을 지켰으니 이사를 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이 조금 서운해하기는 했습니다. 마당이 있고 꽤 넓은 집이었으니 형제들이 모이기에는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생들은 형님 뜻이 그렇다 하니 군말 없이 따랐고 큰 시누이는 저희에게 편할 대로 하라고 했는데 평소 말이 많은 둘째 시누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집 파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엄마 아빠 유산인데? 하지만 한마디로 그 입을 다물게 해줬죠. 그래요 아가씨. 그럼 아가씨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 나갈게요. 이후 집을 정리하면서 형제들 간의 다툼은 없었습니다. 다들 못 사는 집안이 아니고 우리가 형제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많이 베풀어 온 데다 평소에도 우애가 좋은 남매들이었기 때문에 집 한 돈을 갖고 싸우진 않았죠. 그렇게 무사히 아파트를 이사했네요. 넓은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오자 생활이 정말 편해지더군요. 집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과 집안에서 동선이 길지 않은 것이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 줄 몰랐어요. 물론 전에 살던 집에서 관리를 할 때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 거동이 힘들어지면서 모든 것은 제가 다 해야만 했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 종일 온 집안을 종횡무진 뛰어다녔던 저는 이런 집이 너무나 꿈 같았죠. 그리고 이제는 남편 그리고 둘째 아들 셋이 살다 보니 저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생기더군요. 물론 명절이나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 집에 모이기는 했죠. 동서들도 이를 거들러 왔고 큰 며느리 또한 본인이 할 도리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리 살가운 성격이 아닌 큰 며느리는 조금 어려웠네요. 건우와 성격이 매우 비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큰 며느리는 명절이면 빠짐없이 항상 찾아왔고 제사 때는 늦게라도 와서 뒷정리라도 하고 가려고 애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자 재열이까지도 잘 돌보더군요. 큰며느리와 제 사이에 어느 정도 선은 있었으나 똑부러지게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해내는 며느리가 기특했어요.
언젠가 얄미운 둘째 시누이가 큰 며느리에게 질문을 하더군요. 아니, 재열이 그냥 너희 어머니한테 맡기면 되지. 뭐하러 돈을 써? 아깝게. 어머니 이제야 조금 쉬시는데 또 일을 드릴 순 없잖아요. 며느리가 맞받아치지 않았으면 제가 한마디 할 뻔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생활이 4년간 지속되었네요. 그리고 35살이 된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는 지 형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정말 애교가 많은 색시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러 오던 그날부터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전 그런 둘째 며느리가 싫진 않더군요. 큰아들은 애당초 딱딱한 성격이고 둘째는 그나마 제 형보다는 살가운 성격이었죠. 각자 비슷한 성격의 며느리를 데려온 아들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결혼을 하면서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더군요. 물론 이 근처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둘 다 이곳이 고향이다 보니 멀리 나갈 생각이 없는 것이 이해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죠. 그래서 둘째에게 며느리 생각하면 엄마 집이랑 좀 더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습니다. 형도 멀리 살잖아. 우리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오면 좋지.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말하는 둘째를 말릴 수도 없더군요. 솔직히 자식들이 조금 떨어져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은데 말이죠. 얼마 후 둘째 내외는 무사히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인사를 드린다며 집으로 왔네요. 새신랑 신부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왔고 저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과일까지 먹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간다 하더군요. 1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버젓이 신혼집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자겠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어쩌면 며느리가 우리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어 둘째가 쓰던 방의 이부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새 이불을 꺼내어 깔아주고 이것저것 챙기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감사하다며 잘 주무시라는 며느리가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했죠.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린 거겠죠. 그런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여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으니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금 더 자라고 했죠. 생글생글 웃으며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괜찮다고 이야기하던 며느리는 결국 아침까지 다 먹고 나서야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렇게 식사까지 다 마치고 시키지도 않은 문안 인사까지 받았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리 봐도 갈 생각이 없어 보였죠. 저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곧 있으면 미용실 예약 시간이 되어 파마를 하러 가야 했거든요. 전 아파트로 이사 온 뒤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흥미가 생기는 것을 배워보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나갔거든요. 그래도 적적한 시간은 소소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채웠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야 하고 있었죠. 저도 나가야 하는데 애들이 갈 생각을 안 하니 결국 제가 말을 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이제 나가야 돼. 얼른 집으로 가. 엄마 어디 가? 그럼 우리 여기서 놀고 있을게. 엄마 갔다 와. 너는 네 생각만 하니? 민정이도 쉬어야지. 얼른 가. 어머니, 전 괜찮아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해맑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저는 내몰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찝찝한 마음을 뒤로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는 자기들 집으로 가겠지 싶었어요. 그러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남편과 먹을 저녁장까지 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가지 않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아이들은 저녁까지 먹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결혼하고 처음 인사하러 온 날이니 신경을 많이 쓴 거겠지 하며 이해했네요. 이제 둘이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만 되면 우리 집으로 찾아왔죠.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스스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있다가 현관에서 들리는 며느리 소리에 안방으로 피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 그럴 때마다 곧장 세수를 하고 옷까지 갈아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오는데 연락을 왜 해? 엄마도 참. 네 집은 이제 신혼집이지. 여긴 이제 엄마랑 아빠 집이야.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하고 와라.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가 해장국 사왔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네, 해장국은 정말 맛있긴 하더군요.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어 밥이 입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 늦게 가겠다 하면서요. 저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오늘 하루만 참아보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제 속만 타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죠. 얘들아, 안 가니? 벌써 10시야. 엄마, 이것만 다 보고. 민정이 불편하게. 얘가 눈치가 없어. 얼른 가. 어머니, 저 진짜 안 불편해요. 이것만 다 보고 갈게요. 탐탁치 않은 저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이들은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민정이가 싫어서 불편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는 정말 싹싹했으니까요. 제가 밥을 챙기려 하면 쪼르르 제 옆으로 달려와 뭐 하나라도 도우려고 하고 제가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면 자기가 하겠다며 달려들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며느리가 오랜 시간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너무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주 보는 것은 정말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툭 하면 집으로 찾아오는 상황이 몇 주간 반복되었죠. 물론 저 역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고 그것도 통하지 않아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노력을 하여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더군요. 보란듯이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남편이 알려주었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아이들이 집에 자주 들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우리 네 식구가 같이 살던 세월이 꽤 길었으니 저와 둘이서만 사는 지금이 적적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은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애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엄마도 이제 쉬고 싶다며 그만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우리가 오는 게 더 좋지 않아? 활기차기도 하고, 안 그래, 아빠? 허허허, 그래, 오는 게 좋지 뭐.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민정아, 네가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고 싶은 걸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진심으로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불편한 내색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자꾸 집으로 오는 것에는 분명 목적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혹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제게 맡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이담에 난 애 못 봐준다. 재열이도 안 봐줬어. 니들 아이만 키워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에이, 어머니, 당연히 아이는 저희가 키우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걱정 마세요. 해맑게 그럴 일은 없다며 웃어 보이는 며느리에게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찝찝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주 평일에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오라고 말했어요. 이제 엄마도 너희들 장가 다 갔으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면서요. 그러자 민정이가 어머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좀 받아주세요. 하더군요. 전 민정이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정이 노력은 잘 알지. 하지만 진우야, 인간관계에는 적당한 선이 필요한 거야. 제발 엄마를 교양 있는 시어머니로 남겨줘. 부탁한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몰라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에게도 짜증스레 이야기했습니다. 나 애들 이렇게 자주 오는 거 너무 힘들어.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 아, 왜? 애들 오면 좋잖아. 둘이 있어봐야 심심하기만 하지. 애들 같이 있으면 좋지 않아? 결국 신경 써야 하는 건 나잖아. 당신이랑 둘이 있으면 라면 끓여서 먹으면 되지만 집에 온 애들한테 라면 먹여? 칼국수에 간단한 부침개라도 해서 내놔야 한다고. 당신이 그런 걸 알아? 그렇게 애들 오는 게 좋으면 당신이 하던가. 아, 그렇게 힘들면 그냥 시켜 먹어. 그러면 되잖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애들을 못 오게 해. 남편은 조금도 절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상에 애들이 오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시끌벅적해지니 좋기만 하겠죠. 며느리가 오면 청소 한 번 더 하고 반찬 하나라도 더 내어야 하는 제 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것보다 며느리를 설득하는 편이 빠르겠다 싶어
그 주 주말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민정아, 네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삶이라는 게 있어. 건우, 진우 다 키우고 장가까지 보내는데 걸린 세월만 30년이 넘어.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보자. 제발. 어머니, 제가 어머니 불편하지 않게 잘 할게요. 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시무룩한 표정으로 제게 부탁하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기를 며칠, 친구들을 만나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죠.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가 불편하냐고 하더군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잘해주라고 하면서요. 되려 제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라며 놀리는 말들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냉수를 마시며 머리를 식혔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시동생들 건사한 세월이 얼만데 왜 또 이 나이에 자유를 박탈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말을 하더군요. 나는 좀 이해 가는데? 야, 정아야, 그렇게 싫으면 그냥 시집살이를 한번 시켜봐. 대한민국 며느리들이 시댁에 왜 가기 싫겠어? 눈치 보이고 일하기 싫어서 안 가는 것 아니야? 네 며느리 입에서 시댁에 가기 싫다는 말 나오기 전까진 계속 갈 거다. 저는 친구의 말에 묵어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작에 이 방법을 썼더라면 아마 며느리가 지쳐 집에 오는 것을 싫어했을 테죠. 조금은 악랄한 방법이기는 했지만 제 자유를 위해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으로 온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켰네요. 쓰지도 않는 그릇을 꺼내어 닦게 했고 솜이불은 호청까지 뜯어서 빨래하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커튼도 다 떼어다 빠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으니 장을 봐오라는 등등 할 수 있는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더군요. 민정이는 제 말을 듣자 곧장 솜이불 몇 개와 커튼까지 수거해서 빨래하는 업체에 갖다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하면 엄청 깨끗해진다며 해맑게 이야기하더군요. 장을 봐오라고 한 것은 인터넷으로 열심히 쇼핑을 하더니 몇 시간 후 집 앞으로 배달이 되었죠. 그나마 그릇을 꺼내어 닦는 것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니 며느리가 하나씩 닦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에게 종알종알 말을 붙여가며 쉬지 않고 떠들더군요. 사실 저도 악한 심정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보니 더 독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전 그날 애들이 돌아가자마자 시집살이를 시켜보라고 조언을 해준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구는 배를 잡고 웃더군요. 야, 그걸 그렇게 두면 어떡하냐. 며느리한테 직접 하라고 했었어야지. 아이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 있지. 근데 이건 사실 최후의 방법이기는 한데. 뭔데? 합가하자고 해. 그렇게 내가 좋으면 그냥 같이 살자고. 며느리 100명 중에 99명은 꽁지 빼고 달아날 거다. 민정이가 그 나머지 1명 같은데? 설마. 이러다가 정말 합가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불안하기는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다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들 이렇게 자주 올 거면 그냥 합가를 하자. 왔다 갔다 안 힘드니? 어머님, 정말요? 엄마, 그러면 우리야 좋지. 언제 들어올까? 진우 너야 편해서 좋겠지. 민정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 당연히 저희야 좋죠. 저희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들어올게요.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민정이는 100명 중 1명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제 제안이 썩 마음에 들었는지 얼른 정리하고 들어오라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 진우랑 민정이 빨리 정리하고 들어와. 그리고 당신은 나랑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합시다. 순간 제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도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니 악에 바친 걸까요? 여보, 다들 잘 모르나 본데 나 24살에 시집와서 33년 동안 시부모님 모셨어.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시댁에서 산 세월이야. 그리고 59살 되어서 좀 편한 집에서 살게 됐고 진우까지 장가 보내면서 이제 좀 자유를 얻나 싶었는데 내가 왜 다시 장가 보낸 자식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이젠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 진우랑 민정이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아. 엄만 이제 빠질게.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속사포처럼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은 얼굴이 뻘개져 있더군요. 어머니, 전 그냥 진짜 어머니랑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잘해주시기도 했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러신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사과를 했습니다. 민정아, 나는 네가 싫은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갑자기 가족이 된 거잖니. 사람이 가까워지는 데에는 그만큼 시간도 필요한 거고 신뢰도 필요한 거야. 억지로 애쓰면서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 난 민정이 네가 우리 진우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는 것보다 너희 가정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최고의 효도야.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날 이후 둘째내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후 동생들과 상의해 집안 모든 제사를 절에서 지내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꺼낸 이야기가 남편에게도 퍽 충격으로 다가왔던 모양이네요. 형수도 이제 늙었다며 산 사람들끼리 편하게 살자는 남편의 이야기에 동서들은 크게 공감했고 큰 소리 없이 절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무언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 제사나 명절 때 가족들이 절에서 모이면 몇 가지 전을 만들어 나눠주곤 합니다. 그렇게 편한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무사히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언젠가 저에게 아이를 낳는다면 저희들이 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민정이는 그 생각이 진심이었는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혹시 직장에 복직하고 싶은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망설이는 것은 아닌가 싶어 슬쩍 물어보았죠. 어머니, 아이는 제가 키울 거라고 했던 말 빈말 아니었어요. 진우 씨도 괜찮게 벌고 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잘 조절하면서 키우면 돼요. 생긋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제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 가끔 도와달라고 할 때면 제가 아이를 봐주기도 하죠. 물론 사전 예약제로 한 달에 2-번 정도였지만요.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는 평온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1번 정도 큰 애네와 둘째네 온 가족이 저희 집으로 모이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며느리들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렇게 편안한 세월을 보내며 자유를 만끽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어머니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인생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